돈은 이미 어머님께 보내드렸어.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셔야 해. 스마트폰 화면에 뜬 남편 김민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얼음처럼 차가운 바늘이 되어 내 동공을 쑤시는 것 같았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사라졌다. 내 귓가에는 오직 갈비뼈를 부술 듯 점점 더 거세게 울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불과 3분 전이었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회사 프로젝트 팀의 성과급 5천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지 아래에는 이체 내역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취인 최순자. 이체 금액 50, 0, 0원. 단 1원도 빠지지 않는 정확히 내 성과급 액수였다. 마치 흥건한 핏자국처럼 그 숫자가 내 눈을 찔렀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협의가 아니었다. 통보였고 너무나도 당연한 약탈이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끝이 마디마디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한기는 팔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내 혈액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펜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단 한 글자도, 어떤 질문도 그의 상투적인 변명에 부딪힐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아, 우리 엄마 힘들게 사셨잖아. 혼자서 우리 형제를 다 키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니까 내 마음 이해해 줄 거지? 그렇지? 이 말들은 무딘 칼날처럼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내 살을 베고 피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같이 매번 그 말을 믿었다. 그의 카카오 스토리를 열었다. 이틀 전 게시물이 가장 위에 걸려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사진 속에서 그는 작년 내 생일 때 내가 큰맘 먹고 사준 15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었다. 새로 뽑은 아우디 A6 옆에 비스듬히 기댄 채였다. 햇살이 좋아 차체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모든 노력은 결국 보상받는다. 나는 김민준이라는 인간에 대한 역겨움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노력?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단비를 탈탈 털어 계약금 7천만 원을 마련하도록 나를 설득한 노력을 말하는 건가? 이 차는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야. 사업할 때 체면이 서자나라며 허황된 꿈을 꾸게 한 노력이었던가? 1, 2, 3, 4, 5. 나는 그 위선적인 웃음을 노려보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맞다, 차. 대출을 편하게 받기 위해 이 차는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한 유일하게 멍청하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얼어붙은 내 머릿속에서 미친 생각 하나가 씨앗처럼 순식간에 땅을 뚫고 나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 나는 카카오톡을 닫았다. 차가운 화면 위에서 내 손가락은 잔상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자주 사용하던 중고차 앱을 열었다. 6, 7, 8, 9, 10 내 차 팔기 페이지에는 그 검은색 아우디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시장 예상가 8천만 원. 나는 망설임 없이 희망 가격 칸의 숫자를 입력했다. 7,500만 원. 그리고 비고란에 가장 눈에 띄는 붉은색 글씨로 한 줄을 추가했다. 차주 금매, 1인 신조, 무사고. 당일 전액 현금 거래 원함, 깔끔하게 거래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정보 등록 성공을 알리는 띵동 소리가 울렸다. 1초, 2초, 3초, 내 휴대폰이 폭발했다. 수많은 전화가 미친 듯이 밀려들어왔다. 화면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진동의 손바닥이 저릴 지경이었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되시죠? 그 아우디 저희 매매 상사에서 인수하겠습니다. 7,300만 원 어떠십니까? 누님, 개인 구매자입니다. 7,500만 원 절충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돈 가지고 차 보러 가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지하 주차장 B구역 117번입니다. 신분증, 통장 그리고 차량 전문가분 데리고 오세요. 입금되면
바로 차 넘겨드립니다. 수많은 전화 속에서 나는 가장 시원시원해 보이는 동네 구매자를 선택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와 가방을 챙겼다.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한 채 나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1시간 반 후 파이낸스 타워 지하 주차장. 공기 중에는 휘발유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자욱했다. 구매자는 40대 중반의 배 나온 남성이었다. 그가 데려온 전문가는 강력한 손전등을 들고 꼼꼼하게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보닛이 열리고 전문가가 머리를 집어넣자 복잡한 배선 사이로 불빛이 오갔다. 사장님, 이 차 문제없습니다. 완전 1인 신조차의 준신 차급이네요. 흠집 하나 없고 관리도 정말 잘했습니다. 전문가가 몸을 일으키며 만족스럽게 구매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구매자의 눈에는 약삭빠른 빛이 돌았다. 그는 손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다. 박서연 씨, 시원하게 갑시다. 7,300만 원. 한 번에 끝내죠. 동의하시면 지금 바로 계약서 쓰고 내일 아침에 이전하러 갑시다. 좋아요.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차량 등록 사업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11, 12, 13, 14, 15 구매자와 모든 이전 절차를 마쳤다. 새 자동차 등록증이 그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다. 거의 동시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고객님 계좌 끝자리 6688에 2025년 9월 12일 9 15 73 0 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이전 대기실의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구매자 앞에서 은행앱을 열었다. 힘주어 누르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엄마의 계좌번호를 찾았다. 이미 외울 정도로 익숙한 숫자였다. 이체 금액 5천만 원. 나는 심지어 메모란에 4글자를 썼다. 노후 자금. 확인을 눌렀다. 이체 성공을 알리는 전자영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전자영수증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숨죽여온 사냥꾼이 마침내 먹잇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순간처럼 역시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의 전용 벨소리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나는 벨소리가 10여 초 울리도록 내버려둔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바로 귀에 대지는 않았다. 박서연, 너 미쳤어? 내 차 어딨어? GPS가 왜 차량 등록 사업소로 뜨는 건데? 내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김민준의 고함 소리는 반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들려 고막을 웅웅 울렸다. 내 차, 들어보라. 그는 내 차라고 말했다. 얼마나 당당한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엄마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캡처 화면을 찾아 그에게 전송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 댔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김민준, 당신 차 내가 팔았어. 돈은 우리 엄마한테 보내드렸고 엄마도 노후 준비는 하셔야지. 안 그래? 전화기 너머 산사태처럼 쏟아지던 분노의 고함이 마치 목이 졸린 닭처럼 순간 뚝 끊겼다. 정지. 10여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 나는 그의 뒤틀리고 시뻘개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곧이어 더 날카롭고 악에 바친 여자의 목소리가 송곳처럼 수화기에서 터져나왔다. 박서연,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뭔데 내 아들 차를 팔아? 그건 우리 김씨 집안 재산이야. 이 배은망덕한 것. 당장 돈 내놔. 나의 좋은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였다. 그녀의 노골적인 탐욕과 악독함이 독이 묻은 침처럼 내 귓가를 가득 채웠다. 김씨 집안 재산.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와 단 한 글자도 섞기 싫어 바로 전화를 끊었다. 김민준 차단, 최순자 차단, 그리고 돈 달라는 소리만 해대는
철부지 거인처럼 영원히 자라지 않는 시동생 김민호까지 몽땅 차단.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나는 6년 동안 내 발이 되어준 낡은 아반떼를 몰고 천천히 차량 등록 사업소를 빠져나왔다. 가을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몸 위로 쏟아졌지만 나는 이스의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울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큰 잔에 얼음물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마침내 내 오장육부를 태울 듯 타오르던 불길이 조금은 잡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이 130제곱미터 약 40평짜리 집을 둘러보았다. 결혼 후 장만한 집이었다. 계약금 4억 5천만 원 중 내 예단으로 3억 5천을 냈고 김민주는 1억을 냈다. 월 대출금 300만 원은 반반씩 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내게서 가져간 돈을 다 합치면 그가 투자한 금액을 훨씬 넘어섰다. 그렇다면 이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인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그건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는 것에 가까웠다. 조급하고 난폭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다가가 고양이 눈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김민준과 최순자. 두 사람은 마치 사찰에 놓한 금강역사처럼 우리 집 문 앞을 막고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소뚜껑처럼 시커맸고 관자놀이에는 핏대가 툭툭 튀어나왔다. 눈은 온통 붉은 핏줄로 가득해 마치 격분한 황소 같았다. 최순자는 아예 길거리에서 싸울 태세로 양손을 허리에 얹고 입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듣지 않아도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작은 렌즈를 통해 차갑게 그들의 쇼를 지켜보았다. 문 밖의 최순자는 내가 좀처럼 문을 열지 않자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쿵쿵. 모든 소리가 내 신경을 때리는 것 같았다. 박서연, 이 거북이 같은 년아, 문 열어. 차팔 배짱은 있고 사람 볼 배짱은 없어? 이 속 시커먼 독사 같은 년, 우리 집 돈 내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귀에 거슬리는 메아리를 남겼다. 곧 앞집 박 아주머니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살짝 열리고 호기심 가득한 머리가 쏙 나왔다. 뒤이어 대각선 집 위층 아래층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졌다. 한 산 한 산의 문 뒤에는 모두 구경하는 눈들이 있었다. 김민주는 옆에 서서 말릴 기미는 전혀 없이 오히려 시기적절하게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의 연기에 장단을 맞췄다. 서연아, 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으면 얼굴 보고 하자. 이렇게 소란 피우면 이웃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 우린 아직 부부잖아. 들어보라. 얼마나 고단수의 화법인가. 가벼운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이유 없이 소란 피우는 내 탓으로 돌려버렸다. 나는 냉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현관문 렌즈에 대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 모자의 추태를 녹화할 뿐만 아니라 렌즈를 천천히 돌려 머리를 내밀고 구경하는 이웃들의 모습까지 담을 생각이었다. 관객이 많을수록 이 연극은 더 재미있어질 테니까. 나는 10여 초짜리 동영상을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 걱정 마. 집에서 아주 재밌는 연극 보고 있어. 안전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엄마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경비 아저씨라도 부를까? 엄마의 메시지를 보자 내 마음속 가장 단단했던 얼음 한 조각이 마침내 녹아내렸다. 괜찮아, 저러라고 해. 증거자료가 많아질수록 나한테 유리해. 문 밖의 최순자의 연기는 이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자 그녀는 아예 작정하고 우리 집 문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벅지를 힘껏 내리치며 목청껏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 그 아들한테 사준 차를 저 늑대 같은 년이 몰래 팔아먹었어요. 아, 나 못 살아. 이젠 못 살겠어. 저 년이 우리 식구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며 눈물 콧물을 얼굴에 범벅했다. 그러면서도 눈초리로는 주변 이웃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역시나 마음 약한 아주머니 몇몇은 이미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김민주는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몸을 낮춰 비통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일어나세요. 이런 일로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참으로 감동적인 모자 상봉의 드라마다. 문 뒤에서 보던 나는 거의 박수를 칠 뻔했다. 나는 시간을 계산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제 이 연극의 화려한 반전을 선사할 때였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나는 문 잠금 장치를 풀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 전체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 울음소리, 말리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모두 그 순간 사라졌다. 10여 개의 시선이 무대 위 조명처럼 일제히 내게 쏟아졌다. 최순자의 거짓 울음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얼굴에 굳어진 표정은 어릿광대처럼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그녀도 김민준도 쳐다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평온했고 심지어 온화한 미소까지 띈 채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던 이웃들을 훑었다.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언니들, 정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쉬셔야 하는데 방해했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죽음 같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사실 별일 아니에요. 나는 그들이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준 뒤 천천히 거의 무고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이 회사에서 저에게 막 지급한 프로젝트 성과급 5천만 원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푼도 남김없이 시어머니께 송금했더라고요. 이 말이 나오자 주변 이웃들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나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마치 남의 집안일을 이야기하듯 말했다. 집안 사정이 정말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집 대출금에 차알부금, 식구들 먹고 사는 문제까지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별 수 있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돈이 될 만한 차를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어요.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야 내 시선은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순자에게 향했다. 내 얼굴의 미소는 심지어 더욱 친절하고 상냥해졌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줄은 몰랐네요. 기운도 넘치시고 목소리는 저희 젊은 사람들보다 더 우렁차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5천만 원 노후 자금 당장은 필요 없으신가 봐요. 저렇게 쌩쌩하신 걸 보니 앞으로 20년은 거뜬히 더 사실 것 같아요. 내 말은 보이지 않는 손바닥이 되어 모든 사람 앞에서 최순자와 김민준의 뺨을 흔흔하게 후려쳤다. 복도 전체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웃들의 얼굴 표정은 팔레트보다 더 다채로웠다. 처음 최순자를 동정하던 눈빛에서 내 말을 듣고 난 후의 충격, 그리고 지금 김민준 모자를 바라보는 깨달음과 경멸이 뒤섞인 그 눈빛까지. 그 눈빛은 마치 방금 연기를 망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릿광대 두 명을 보는 듯했다. 최순자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마침내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을 죽은 물고기처럼 부릅떴다. 목구멍에서 컥컥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위장과 울음은 내 담담한 몇 마디 말에 산산조각이 났다.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면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잡아뜯어버리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김민준의 반응은 어머니보다 0.1초 빨랐다.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바닥에서 튀어올랐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운 체면이었다. 그런데 내가 온 동네 이웃들 앞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의 체면을 함께 벗겨내 땅에 던지고 발로 지식여버린 것이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뼈를 부술 듯한 힘이었다. 거의 난폭하게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문 밖의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듯이. 박서연, 꼭 이렇게까지 추하게 만들어야 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춰내게 고함쳤다. 침이 거의 내 얼굴에 튈 정도였다. 평소에는 꽤 잘생긴 얼굴이 즉刻분노와 창피함으로 일그러져 흉측해 보였다. 집안 망신은 밖에 내는 게 아니라고? 몰라? 우리 집안 체면을 다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알지. 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그가 꽉 잡아 불거진 손목을 문질렀다. 내 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건 당신네 김씨 집안 망신이지. 나 박서연의 망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들의 탐욕과 뻔뻔함을 감춰줘야 하는데?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 동생 도박빚 갚아줄 때는 왜 집안 망신은 생각 안 했는데? 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온몸이 굳어 내 말에 반박 한마디 못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 같았다. 몇 초 후 그 기세는 꺾였다. 그는 다른 얼굴로,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로 바뀌었다. 서연아, 우리 사이에 정이 있는데 고작 이 돈 때문에 이래야 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그깟 5천만 원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순간 부드러워졌다. 적절한 억울함과 비통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무정하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악녀인 것처럼.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힘으로 나랑 내 동생을 키우셨다고. 내 동생, 걔가 어떤 애인지 너도 알잖아. 철없고 맨날 사고나 치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내가 걔를 모른 척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또 시작이다. 또 그 변명. 내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은 진부한 레퍼토리.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의 효심 지극한 모습에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붉어진 눈시울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역겨울 뿐이다. 마치 실수로 파리를 삼킨 것처럼 목구멍부터 위장까지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다. 그래서 내 돈으로 당신 동생의 그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밑 빠진 독을 채워준다고?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며 눈 속의 경멸과 조롱을 숨기지 않았다. 김민준, 당신 지난달 월급 400만 원 들어왔지? 지금 당장 당신 핸드폰으로 은행 앱 열어서 월급 통장 잔액 좀 보여줄 수 있어? 당신이라는 대단한 효자가 비상금을 얼마나 숨겨뒀는지 한번 보고 싶네. 그의 눈빛이 즉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강한 불빛에 비친 쥐처럼 허둥지둥했다. 그의 입술이 우물쭈물했고 시선은 천장으로 향했다.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 돈은 그건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거지. 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써야 하잖아.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때마침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아까보다 더 창백해졌다.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쏜살같이 다가가 그의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의 경악한 시선 속에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시동생 김민호였다. 나는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김민호의 건들거리면서도 조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형, 돈 어떻게 됐어? 엄마한테 들었는데 형수라는 그 미친 여자가 형 차 팔았다며? 진짜야? 아니, 형,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으면서 남자 맞아? 여기 형님들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오늘 돈 주기로 했는데 돈 안 가져오면 내 다리 하나 부러뜨린대. 이거 내 목숨값이라고. 오늘 꼭 줘야 해. 형이 안 주면 나 진짜 끝장이야. 목숨값? 노후 자금 아니었나? 아, 그랬구나. 거실의 공기는 그 순간 시멘트처럼 굳어버렸다. 김민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잿빛이었다. 생명력이 순간적으로 빨려나간 색깔. 그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눈에는 절망, 공포,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수치심이 가득했다. 나는 스피커폰을 끄고 핸드폰을 그의 품에 던져주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밟으며 또각, 또각 맑은 소리를 냈다. 모든 발걸음이 그의 심장을 밟는 듯했다. 급한 일? 무슨 급한 일? 김민준, 말해봐. 당신이 말하는 그 급한 일이 당신의 그 소중한 동생 도박빚 갚아주는 거였어? 나는 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에게 단 한 톨의 도망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 시선은 수술용 칼처럼 그의 모든 위장을 겹겹이 해부하려 했다. 이게 몇 번째야? 효도라는 핑계로 나를 몇 번이나 속이고 얼마를 빼돌린 거야? 작년 9월 당신은 어머님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해서 수술비 2천만 원이 급하다고 했지. 나는 두말 없이 재테크하려고 모아둔 돈을 전부 인출해서 당신에게 줬어. 결과는? 당신 어머니 심장은 아주 건강했지. 부정맥조차 없었어. 오히려 당신의 그 소중한 동생은 며칠 뒤 최신형 게임 장비를 풀세트로 맞추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바빴지. 올해 2월 당신은 또 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해야 하는데 여자 쪽 집에서 예단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안 그러면 헤어진다고 했지. 나는 또 그 바보 같은 말을 믿고 내 연말 성과금에서 900만 원을 보태줬어. 결과는? 당신 동생은 지금까지 여자친구 그림자도 없어. 그 900만 원 또 어느 도박판에 던져진 거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김민준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그의 방어선은 나의 집요한 추궁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라고는 없었고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끝없는 조롱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거실 TV장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온갖 잡동사니 밑에서 두꺼운 누런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 전체를 그의 앞탁자에 세게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 안의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순간 돌처럼 굳어버린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증거도 있어. 김민준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그는 멍하니 귀신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죄의 증거들을 내려다보았다. 좋기 30초는 지났을까? 그는 녹슨 로봇처럼 뻣뻣하게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그 위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몇 건의 거액이체가 선명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수취일란에는 명백하게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순자. 그는 허둥지둥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쇄한 것이었다. 엄마, 서연이 쪽 돈은 보내드렸어요. 일단 민호 빚부터 갚으세요. 그놈들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요. 서연이한테는 엄마 병원비라고 하세요. 걔 단순하고 마음 약해서 절대 의심 안 할 거예요. 아래에는 또 다른 캡처가 있었다. 김민호와의 대화였다. 형, 돈 들어왔어? 형수 의심 안 하지? 개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바로 넘어와. 한 장 또 한 장, 한 건 또 한 건. 효도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송금 내역 뒤에는 시동생 김민호의 도박빚 또는 사채 독촉 기록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심지어 돈을 주고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동생이 여러 불법 도박장에서 진빚 기록까지 깨끗하게 조사했다. 증거는 확실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에게 단 한 톨의 변명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김민주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얼굴색이 잿빛에서 돼지간색으로 마지막에는 다시 창백하게 변했다. 그 종이들을 든 손은 파킨슨병 환자처럼 떨렸다. 그 가벼운 종이 몇 장이 그의 손에서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지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공포와 낯설미 가득했다. 너 언제부터 날 조사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쉬어 있었고 거의 온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떨렸다. 언제부터냐고?
나는 가볍게 되물었다. 시선이 잠시 흐려졌다. 마치 멀고 고통스러운 어느 오후를 회상하는 것처럼. 아마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동생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였을 거야. 내 말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신은 어머님이 자궁근종이 발견돼서 복강경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 나는 그때 정말 믿었어? 너무 놀라서 퇴근 후에 병문안 갈 때 드리려고 최고급 홍삼이랑 보약을 사뒀지. 그런데 병원 앞 주차장에서 똑똑히 봤어. 당신이 6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김민호에게 건네는 걸. 그리고 김민호는 그 목숨 같은 돈을 들고 길 건너 새로 생긴 호화로운 PC방으로 들어갔지. 그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표정, 나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깨달았어. 내 시선은 다시 그의 핏기 없는 얼굴에 고정되었다. 김민준, 당신은 효도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극우제 불능 동생의 공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뒤를 닦아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당신 내 가족에게 붙들려서 시키는 대로 돈이나 내주는 가장 멍청한 인간 ATM이었던 거고, 내 모든 단어는 시뻘겋게 달군 인두처럼 무자비하게 그의 마지막 남은 가련한 자존심을 찢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소리를 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치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도 함께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모든 거짓말, 모든 위장, 모든 애틋한 연기는 이 차갑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를 무한한 수치심에 빠뜨리는 거대한 농담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최순자의 짜증 섞인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안에서 죽었어? 그년이랑 뭘 그렇게 꾸물거려. 당장 기어 나와. 이번에는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소파에 죽은 개처럼 널브러져 있던 김민준이 마치 남자로서의 마지막 분노의 불꽃이라도 점화된 듯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고 붉게 충혈된 두 눈으로 문 쪽을 노려보았다. 온 힘을 다해 히스테릭하게 포효했다. 시끄러워. 당장 꺼져. 문 밖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최순자는 아마 아들의 갑작스러운 천둥 같은 분노에 놀라 조용히 사라진 듯했다. 집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핏줄 가득한 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표정을 억지로 짓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후회, 애원, 그리고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두 걸음 다가왔다. 두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는 듯했다. 나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생리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의 손은 어색하게 허공에 멈췄다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새로운, 더욱 서투른 연기를 시작했다.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동생도 너무 걱정됐어. 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아. 정말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마치 자신이 가족의 발목 잡히고 현실에 떠밀린 가장 무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울부짖었다. 그들을 안쓰러워한 게 아니야. 나는 그의 역겨운 연기를 냉정하게 끊었다. 내 마음은 이미 쇠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그의 어떤 거짓 눈물에도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비겁한 거야. 당신 동생이 구제불능의 도박꾼이라는 사실, 밑빠진 독이라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만큼 비겁해.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끝없는 가족애라는 이름의 착취와 요구에 저항할 용기도 없을 만큼 비겁하지. 그래서 당신은 칼을 내게 휘두른 거야. 나를 희생시켜서 그들을 만족시킨 거지. 왜냐하면 당신 눈에는 내가 가장 만만하고 속이기 쉽고 통제하기 쉬우니까. 안 그래? 내 말에 그의 얼굴에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던 후회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는 아마 그의 눈에 비친 순진하고 마음 약했던 내가 그를 이토록 철저하고 추악하게 꿰뚫어 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더욱 쏟아냈다.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걷잡을 수 없었다. 아, 아니야. 서연아. 그런 게 아니야. 그는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한 모든 건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였다고. 그는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혐오스럽게 피했다. 가정을 위해서? 나는 세기의 코미디를 들은 것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로 쓸 돈을 몇 번이고 훔쳐서 당신 동생 도박비 갚는 데 썼다고? 김민준, 가정이라는 단어 좀 모욕하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우리 이혼하자. 이 네 글자를 내뱉었을 때 심장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침내 족쇄에서 벗어난 듯한 전례 없는 해방감이었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김민주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순간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애원하던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 박서연, 똑똑히 들어. 난 절대 이혼 안 해. 꿈도 꾸지 마. 네가 차 팔고 돈은 내 엄마한테 주고 이제 와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지? 우리 김씨 집안 다 빨아먹고 너 혼자 편하게 살려고.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다. 애원과 눈물이 통하지 않으면 즉시 위장을 찢고 가장 추악하고 악독한 얼굴을 드러낸다. 적반하장. 그것이 그가 가장 잘하는 연기였다. 당신 집에 내가 빨아먹을 게 뭐가 있는데? 나는 냉소하며 반문했. 그 갚아도 끝이 없는 도박빚? 아니면 그 종이장처럼 얇은 체면? No.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내 코를 가리켰지만 한동안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서연, 나를 자극하지 마. 내가 당신을 자극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 돈 훔치라고 시켰어? 아니면 내가 당신 동생 공범 노릇하라고 시켰냐고? 김민준, 이 지경에 와서도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싶어?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우리의 싸움 소리는 방음이 잘 안 되는 문을 뚫고 문 밖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최순자는 아마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나 보다. 방금 전 겁먹고 물러났던 그녀가 다시 용기를 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혼? 누가 이혼을 해? 박서연, 이 재수 없는 년.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 소리를 해?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우리 김씨 집안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문 밖에 익숙한 고함 소리, 그리고 눈앞에 흉측한 얼굴의 남자를 보니 나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이런 가족과 얽히는 것은 내 인생의 거대한 낭비였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 집이 당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법정에서 보자. 김민준, 내가 당신과 당신의 그 좋은 어머니, 그리고 좋은 동생까지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말을 마친 나는 그를 더는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걸어 들어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잠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지만 영원히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차분하고 유능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댄 채 밖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김민준의 소리와 최순자의 악독한 저주를 들으며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결심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 후 이틀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가장 정신이 맑았던 시간이었다. 김민준과 최순자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파리 두 마리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를 괴롭혔다. 첫째 날 그들은 우리 집 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설을 퍼부었다. 이웃들이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그들은 경찰의 경고를 받고 마지못해 떠났다. 둘째 날, 김민주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까지 우리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글에는 후회와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만약 내가 그의 위선적인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지 않았다면 그의 애틋한 글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반면 최순자는 직접 내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는 회사 1층 로비에 앉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울면서 호소했다. 내가 집안의 차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목숨 같은 돈까지 챙겨 달아났고 이제는 아들을 이혼시키려 한다며 온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은 진실을 모르는 많은 동료들의 동정을 샀다. 순식간에 회사에는 험담이 퍼졌고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졌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전략임을 알았다. 김민주는 예정을 이용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최순자는 여론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체면을 중시하고 마음이 약한 박서연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크게 벌려 내 평판을 망가뜨리면 내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타협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믿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어떻게 그 얇은 체면 따위를 신경 쓰겠는가. 나는 그 누구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시에 출근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시에 퇴근했다. 동정, 경멸 또는 호기심이 담긴 시선들을 나는 모두 무시했다. 퇴근 후 나는 이 변호사와 약속한 카페로 바로 갔다. 이 변호사는 내 대학 선배로 지금은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가 조리 있고 명확하게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이체 기록, 대화 내용 캡처, 그리고 김민호의 도박 증거들을 차례로 그녀 앞에 늘어놓았을 때 눈에서 칭찬과 놀라움의 빛을 보였다. 서연 씨,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녀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전문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비슷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남편의 외도나 재산 은닉을 발견했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서연 씨처럼 이렇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게다가 사전에 이렇게 완벽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마 실망이 충분히 쌓여서겠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제 마음도 하루아침에 차가워진 건 아니니까요. 변호사님,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첫째, 이혼하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원합니다. 그래, 말하는 것을 잊었다. 나에게는 3살짜리 딸 하윤이가 있다. 얼마 전 하윤이가 수족구병에 걸려 친정어머니가 데려가 돌봐주신 덕분에 이 난장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셋째, 재산 분할에 관해서입니다. 이 아파트 계약금은 제가 3억 5천, 그 사람이 1억을 냈습니다. 결혼 후 대출금은 표면적으로는 반반씩 냈지만 그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제게서 가져간 돈은 그가 낸 대출금 총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제가 갖기를 요구합니다. 상징적으로 그가 낸 계약금 1억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팔아버린 그 차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계약금은 전부 제 개인 혼전 재산으로 지불했고 대출금은 결혼 후에 갚았지만 명의도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변호사는 들으면서 노트북에 빠르게 기록했다. 내 모든 요구를 듣고 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당신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증거로 볼 때 김민준 씨는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여 그 동생의 불법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17, 18.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악의적으로 처분한 쪽은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심지어 분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그에게 계약금 1억만 돌려주겠다는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관해서는 이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16, 19, 20. 따님은 계속 당신의 어머니가 돌봐주셨고 당신은 안정적이고 상당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김민준 씨는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정 환경에 도박꾼인 동생이 있다는 점도 아이의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당신에게 돌아갈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줄곧 불안했던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딸의 양육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딸과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이 집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는 태도를 보면 순순히 당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나왔을 때 이미 밤이 깊었다. 도시의 네온 불빛이 하늘을 몽환적인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엄마 집으로 차를 몰았다. 문을 열자마자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였다. 분홍색 옷을 입은 작은 그림자가 거실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내 딸, 하윤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작디작은 아이의 몸을 꽉 껴안았다. 부드러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익숙한 우유 냄새 섞인 아이의 체향이 내 마음속 모든 초조함과 불안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하윤이, 엄마 보고 싶었어? 네, 하윤이 매일매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작은 아이가 내 뺨에 힘껏 뽀뽀를 해 축축한 침 자국을 남겼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왔구나. 그 인간 더 이상 너 괴롭히지는 않고? 엄마, 나는 하윤이를 안고 일어나 엄마를 보며 웃었다. 괜찮아. 다 해결됐어. 우리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파. 나는 엄마가 내가 보낸 동영상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했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식탁에서 엄마는 계속 내게 반찬을 집어주셨다. 내 밥그릇은 작은 산처럼 쌓였다. 많이 먹어. 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하윤이도 외할머니를 따라 작은 숟가락으로 밥알 하나를 힘겹게 떠서 떨리는 손으로 내 입가에 가져다 댔다. 엄마, 먹어. 먹으면 힘내서 나쁜 괴물 무찌를 수 있어. 아이의 순진한 말에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김민준, 최순자, 김민호. 그들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물리쳐야 할 괴물들이었다. 하윤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저녁을 먹고 하윤이를 재운 후에야 나는 엄마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내가 이혼을 준비하는 것과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를 전부 말씀드렸다.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 긴 한숨을 쉬었다. 눈가도 붉어졌다. 이혼, 진작했어야지.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어. 김민준 그 아이가 성실해 보이고 말도 잘해서 자꾸 너희를 엮어주려고만 했지. 그 집안이 그런 사람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탓 아니에요. 나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남자라는 환상의 눈이 멀었던 거죠. 그렇다. 돌이켜보면 김민준의 위장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언제나 좋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대했다.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좋은 직원, 동료에게는 좋은 형이었다.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는 효자 아들이자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심지어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그는 내게도 줄곧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 역할을 해왔다. 그는 내 생일과 기념일을 기억했고 내가 아플 때는 차를 끓여다 주었다. 심지어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기도 했다. 만약 그의 밑 빠진 독 같은 동생과 탐욕스러운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가 만들어낸 행복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빨릴 때까지 계속 살았을지도 모른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일,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당분간 여기 와서 지낼게요. 그 집은 당분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와서 지내. 집에는 엄마가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나는 결혼 전 내 방에서 딸의 부드럽고 따뜻한 몸을 안고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를 맡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나는 머릿속으로 김민준과의 결혼 생활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다. 마치 탐정처럼 이미 잊힌 사소한 흔적들 속에서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다. 임신 후기에 발이 퉁퉁 부어 어떤 신발도 신을 수 없어 슬리퍼를 신고 출근해야 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는 입으로는 안쓰럽다고 말했지만 내가 차로 출근시켜 달라고 했을 때는 회사 주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그 차는 분명 내가 돈을 내서 산 차였는데 하윤이가 한밤중에 39.8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가 생각났다. 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침대에 누워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한밤중에 무슨 난리야. 해열제나 먹이면 되잖아. 결국 추운 겨울밤 나 혼자 펄펄 끓는 딸을 안고 길가에서 30분 동안 택시를 기다렸다. 육아 방식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을 겪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좀 참으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생각났다. 모든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동안 내가 그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는 원래 성격이 그래라는 핑계로 애써 무시했던 순간들이 바로 그의 가장 진실된 이기적이고 냉담한 본 모습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속은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내게 중요한 물건들을 그 집이라는 곳에서 옮겼다. 김민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면 대결은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꾼 모양이었다. 역시나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쉬어 있었고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운 것 같았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해? 짐도 다 빼가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 집이 너한테는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는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너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네 돈을 동생한테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제 빚쟁이들이 엄마 집에 찾아와서 집을 다 때려 부쉈어. 사흘 안에 돈 안 갚으면 동생 손 하나를 자르겠다고 했대. 엄마는 충격으로 심장병이 도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 서연아, 내 체면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이번 한 번만 이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내가 맹세할게. 정말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너한테 정말 잘하고 엄마랑 동생 쪽은 이제 신경 안 쓸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응?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진심처럼 들렸다. 만약 내가 예전에 박서연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가소로울 뿐이다. 김민준, 나는 냉정하게 입을 열어 그의 연기를 끊었다. 당신 동생 빚이 얼마인데? 그는 내가 그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2천만 원. 2천만 원? 나는 냉소했다. 확실해? 내 손에는 흥신소에서 받은 가장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있어. 김민호가 세 군데의 다른 불법 도박장에서 진 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좋게 1억 5천만 원이 넘어. 2천만 원은 세 발의 피일 뿐이야. 김민준, 당신은 지금까지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목소리는 얼음 칼날처럼 그의 마지막 허세를 꿰뚫었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곧 법원에서 소장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앞으로는 당신 변호사랑 내 변호사가 이야기하게 해.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차단했다. 나는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김민준과 그의 가족은 나라는 ATM을 지키기 위해 분명 더욱 비열하고 뻔뻔한 수단을 쓸 것이었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김민준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그는 자신을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남편으로 묘사했다. 반면 나는 성격이 강하고 시부모에게 불손하며 낭비가 심하고 혼인 중에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남편과 딸을 버리려는 악독한 여자로 둔갑해 있었다. 그는 흑백을 전도했다. 내가 팔아버린 아우디 차는 비록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출자하여 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며 차량 판매 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반소로 이혼을 요구하며 유책 배우자인 내가 위자료 없이 몸만 나가야 하고 동시에 딸의 양육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게서 그 파렴치한 답변서를 받아보았을 때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나는 처음 알았다. 어떻게 감히 모든 더러운 물을 내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서연 씨, 일단 진정해요. 이 변호사는 내 분노를 눈치채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이건 상대방의 소송 전략이에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 판사 앞에서 동정을 얻어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죠. 하지만 법은 증거를 말합니다. 이 변호사의 눈빛은 침착하고 날카로웠다. 그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손에는 그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차의 계약금 3억 5천만 원은 당신 어머니 통장에서 당신 통장으로 그리고 당신 통장에서 자동차 대리점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습니다. 이 자금 흐름은 매우 명확해요. 당신의 개인 혼전 재산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분노할수록 그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대응해서 증거로 그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거예요. 이 변호사의 말은 진정제처럼 내 혼란스러운 생각을 다시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래, 내가 먼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할 일은 그와 누가 더 뻔뻔한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증거가 더 확실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김민준 일가의 밑바닥을 얕보고 있었다. 재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가득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빨리 와봐. 하윤이가 없어졌어. 헤츠.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이 그 순간 나를 떠나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뛰쳐나왔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집까지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눈물범벅이 된 자책과 공포로 가득한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내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뿐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나는 엄마의 어깨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 물었다.
오후에 하윤이 데리고 아래층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잠깐 물 한 병 사러 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어. 온 동네를 다 찾아봐도 없어. 서연아, 다 내 탓이야. 내가 애를 잘 봤어야 했는데 나는 현기증에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래, 신고해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카롭고 빈정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순자였다. 박서연, 내 딸은 나한테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소인배가 뜻을 이뤘을 때의 역겨운 더위함이 묻어났다. 지금 당장 너희 집 아래 놀이터로 와. 명심해, 혼자 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짓 할 생각하면 내 그 소중한 딸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해. 말을 마치고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게 고작 3살짜리 아이에게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아이는 그의 친손녀였다. 그의 친딸이었다. 그들은 인간인가?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기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집에서 제 소식을 기다리세요. 어디에도 가지 마시고요. 서연아, 제 말 들으세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를 안심시킨 후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어딘가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한눈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최순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내가 뼛속까지 증오하는 남자 김민준이 서 있었다. 내 딸 하윤이는 그의 품에 단단히 안겨 있었다. 하윤이는 나를 보자마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불분명하게 엄마를 외쳤다. 김민준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심지어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내 피가 그 순간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김민준, 최순자, 내 딸 놔줘. 나는 격분한 어미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거기서 최순자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내 딸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얌전히 우리 말 들어.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함과 흉포함이 서려 있었다. 박서연, 내 아들이 이미 말했잖아. 너랑 이혼할 생각 없다고.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 취하하고 내 엄마가 너한테 준 5천만 원 우리 민호 빚 갚는데 내놔. 그럼 애는 돌려주지?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한 가족이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탐욕스럽고 뻔뻔한 얼굴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당신들, 이건 협박이야. 범죄라고. 범죄? 최순자는 마치 웃기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비웃었다. 우리가 우리 손녀 데리고 집에 가겠다는데 무슨 죄가 된다는 거야? 경찰이 와도 이건 그냥 우리 집안일이라고 할걸. 오히려 너, 박서연. 네가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우리도 옛정 생각 안 해. 그녀는 말하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김민준을 흉언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김민준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하윤이를 안고 공원의 다른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 돼.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쫓아가려 했지만 최순자에게 단단히 붙잡혔다. 생각 잘해. 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평생 내 딸 얼굴 볼 생각 말든가. 최순자의 모든 말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강렬하게 내리쳤다. 나는 점점 멀어지는 김민준을 그의 품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서럽게 우는 딸을 보았다. 내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찢기는 것 같았다. 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이번에 타협하면 나는 평생 그들에게 잡혀 살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윤이는 내 목숨이었다. 나는 내 목숨을
그들의 이미 사라져버린 인간성에 걸고 도박할 수 없었다. 내가 막 무너지기 직전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황혼의 정적을 갈랐다. 몇 대의 경찰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공원 전체를 포위했다. 최순자와 김민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들은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선두에 선 경찰은 매우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하 경찰들에게 공원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큰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경찰관님,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나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것처럼 김민준과 최순자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이 제 아이를 빼앗았어요. 제 아이를 가지고 저를 협박했어요. 경찰의 시선이 매처럼 날카롭게 김민준과 최순자를 훑었다. 경찰관님,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최순자는 즉시 억울한 표정으로 바꾸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얘는 제 손녀예요. 저희가 손녀 데리고 집에 가려는데 얘가 애를 못 보게 하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요, 경찰관님. 이건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김민준도 즉시 거들며 이 사건을 가정불화로 몰아가려 했다. 선두 경찰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듯했다. 그는 그들의 변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아이를 가지고 협박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즉시 방금 최순자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온 순간부터 나는 이미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방금 최순자가 했던 협박과 갈취로 가득 찬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내가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을 때 최순자와 김민준의 그 위선적인 두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공포가 가득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8조에 따르면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22, 23, 24, 25. 선두 경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준 씨, 최순자 씨, 현재 두 분을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김민준과 최순자의 손목에 채워졌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마 그들의 인식 속에서 이것은 단지 집안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젊은 여경에게서 내 딸을 건네받았다. 하윤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쏟아져 나왔다. 나의 보물, 나의 딸. 하마터면 나는 영원히 딸을 잃을 뻔했다. 이 소동은 결국 김민준과 최순자가 형사 입건되는 것으로 끝났다. 비록 그들은 아이를 이용해 혼인 관계를 되돌리려 했을 뿐 정말로 납치하거나 갈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그 선명한 녹음 파일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여기에 내가 선임한 이 변호사가 전문적인 각도에서 그들의 악의적인 재산 처분과 김민호의 도박 중독 증거를 경찰에 제공하여 완벽한 동기사슬을 형성했다. 결국 검찰은 약취유인죄로 그들을 기소했다. 나와 김민준의 이혼 소송도 이 갑작스러운 형사사건 덕분에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내가 김민준의 혼인 기간 중 거액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처분한 증거, 그리고 그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 친딸을 납치한 증거를 제출했을 때 법정은 온통 술렁였다. 김민준의 변호사는 거의 변호를 포기했고 김민준 본인은 잿빛 얼굴로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종 판결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다. 딸 하윤이의 양육권은 내게 돌아왔다. 우리가 결혼 후 구매했던 그 아파트는 김민준의 악의적인 재산 처분과 그의 심각한 유책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내 개인 소유로 판결되었다. 나는 그에게 그가 투자했던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면 되었다. 아우디 차에 대해서는 법원이 계약금이 나의 개인 혼전 재산임을 인정하고 결혼 후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절반을 김민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나는 거의 완벽한 승리로 이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결혼을 끝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파란 하늘을 보았다. 마치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몇 달 후 김민준과 최순자의 사건도 선고가 내려졌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내가 그들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합의해준 덕분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정과 기록은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김민주는 이 일로 직장을 잃었고 도박에 빠져 살던 김민호는 유일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막을 잃은 후 빚쟁이들에게 다리 한쪽이 부러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결국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김씨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 월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차를 판 남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새로 인테리어했다. 김민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다. 주말이면 나는 하윤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이공원에, 박물관에 간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면 내가 한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고 느낀다. 때로는 깊은 밤 김민준을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가 함께했던 짧았던 온정과 달콤함을 떠올린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안다. 어떤 잘못은 한 번 저지르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그 본 모습을 보고 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자는 착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마지노선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선함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제멋대로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되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선함을 거두고 그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실패한 결혼과 5천만 원의 성과금으로 얻은 가장 뼈아픈 교훈이다.